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앞서 중계 화면으로 확인한 대로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이후 이뇨한 혁신위 4호 혁신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민주당 상황까지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긴급 회동, 좀 기류가 애매하게 좀 보이는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정리한 일지가 있거든요. 23일에 혁신위가 출범을 했고 어떻습니까? 갈등의 기폭제가 된 지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이미 갈등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출범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혁신위원회가 영남의 중진 의원들 또 기득권 정치인들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하게 요구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갈등이 좀 심화됐다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위원회에서는 특히 그 김기현 당대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28일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겠지만은 예. 이 혁신위의 운명 그리고 당 지도부의 운명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이 만났죠.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마 더 불편하고 더 껄끄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지 않겠나.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네.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개혁을 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총대를 맨 것이 바로 이뇨한 혁신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갈등이 어떻게 이제 잘 그 공천기획팀이라든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혁신위의 안이 통과가 잘 되겠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실행되는가의 문제겠죠. 네, 지금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위원장이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 이뇨한 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정치 고수예요. 아주 이 언사 표현이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다채롭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은 네. 앞으로 이제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가겠죠. 네. 혁신위가 실패하면은 결국은 지금 김기현 당 지도부가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저는 그 운명의 배에 그 같이 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채로운 언사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뇨한 위원장이 힘드시죠라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했더니 아이고 뭐 살아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 전 의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오늘 회동의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이 지나치게 표면화되면 이게 지금 당장 뭐가 수습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까 일단 갈등이 지나치게 표면화되는 것을 일정하게는 차단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 요청하에 회동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당의 쇄신 방향을 둘러싼 견해가 일치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영남권의 다선 중진 그리고 이른바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일선 후퇴, 불출마이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 이거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영남권 다선 중진 혹은 이제 윤핵관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 불출마를 하거나 내지는 험지 출마를 해도 그건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결단이어야지 혁신위한테 밀려서 원하지도 않는 시점에 이제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없다. 이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네.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성격의 만남은 오늘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봉합을 하는 수준의 만남이었는데 네. 어제 이제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다른 건 몰라도 윤심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뭐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윤심 논란까지 이게 번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당무 개입이라는 논란까지 이게 확산이 되니까 그걸 또 한편 수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만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윤심 논란까지 확대되는 거는 지금 당 대표로서는 사실 그건 용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우회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당 대표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가졌습니다만 이후에도 이 불씨가 꺼진 건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 다선 중진 그리고 윤핵관들은 답을 해야 돼요. 혁신위가 낸 숙제에 대해서 안 하면 안 한다.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겠다 이 답을 내야 되는데 아직 답을 안 한 상황이고 일부의 제스처 이를테면 장제원 의원이 뭐 버스 90대를 동원해 가지고 산악회 산행을 가고 4천 명 모인 자리에서 네. 뭐 연설을 하면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 안 하겠다 서울로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약간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근데 야당이면 모르는데 여당 그것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의원 그리고 당내에서는 지나치게 대통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민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장제원 의원이 그 사람부터 쇄신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목받고 있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이고 본인의 모양새나 체면을 차리기 위한 그런 일종의 밀당이지 궁극적으로는 버티긴 좀 어려울 거다. 장제원 의원마저도. 예, 장제원 의원이 버티면 쇄신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버티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조금 전에 불씨란 말씀하셨는데 그 불씨가 감지되는 표현이 이뇨한 또 위원장이 이 회동에 앞서서 기자들한테 한 발언에서도 느껴졌거든요. 메스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칼을 메스를 대서 덜어내는 안 좋은 걸 덜어내는 일인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거는 이견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통으로 풀어가면서 당하고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오늘 또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어요. 아무 그 소신 있게 해라는 그런 뜻으로 이들 국민으로부터 받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만남 전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불필요한 오해에 대한 좀 해소가 있을까 싶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기대했던 뭐 중진 불출마, 대통령 신호 이런 관련 언급은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 회동에서 했다면은 더 그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힘겨루기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조금 피해 보고자 오늘 만난 거죠. 네. 당원들을 좀 안심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오늘 만난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그 중진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험지 출마 이런 거를 얘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제 회동 이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앞으로도 쓴소리 계속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당 지도부의 수석 대변인 박정화 대변인이죠.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절차와 논의 기구 이런 걸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했다.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좀 달라요. 한쪽은 쓴소리 계속하겠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혁신위가 요구하는 혁신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혁신위는 좀 불편했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회동을 했습니다마는 본질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자세하게 보면은 양쪽의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도 그런 그 갈등 이런 것을 예고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들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혁신위는 그 공천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공천 개혁의 핵심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뭐 대통령실 인사라든지 이런 인사들에 대한 뭐 전략 공천 이제 없다 이런 것도 이제 4.5 그 혁신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당 지도부와 혁신위 그리고 또 용산 간의 그 갈등이라 그럴까요? 네. 그 불화 이런 것은 피할 길이 없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오늘 만남 이후 수습 국면에 접어들까가 질문이었는데 두 분 모두 앞으로 좀 불씨가 남아있다. 갈등은 또 여전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이 바로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혁신이 원로 강연 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친윤계를 겨냥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뇨한 위원장의 좀 요구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들리는데 어떤 목소리일까요? 김무성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2016년도 총선 때 네. 이른바 이제 진박 공천 논란에
아주 그 한가운데 있었던 당사자입니다. 당시에 이제 도장을 들고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뭐 직인은 들고 내려간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네. 어쨌든 공천장에 이 대표 날인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이제 몇 군데 무공천을 하고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천을 못 받은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런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기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당이 스스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했을 때 총선 패배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여당의 쇄신과 희생은 대통령과 가까운 데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이제 김무성 대표가 원로로서의 지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평상시 갖고 있었던 본인의 지론을 말씀을 하면서 인요한 위원장한테 사실상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당내 원로들의 저런 얘기가 어쨌든 대통령 측근 혹은 영남의 다선들 지금 이른바 이제 좀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거고 인요한 위원장은 이제 당내 우군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인요한 위원장한테는 좀 힘이 될 거고 이제 이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결국에 그 지금 이른바 이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지목되고 있는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대상들이 궁극적으로는 아마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직 용산이나 대통령의 뜻이 명확치는 않지만 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통령이나 용산의 뜻도 뭔가 이게 쇄신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다선 중진 혹은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외부에서 지목됐던 사람들의 일정한 양보나 희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뜻이 명확하게 그런 데 있다고 한다면 그걸 버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시간 문제고 결국엔 모양새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인요한 혁신위가 만약 성과 없이 빈손으로 종료된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김기현 대표 체제도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에서 이 패배의 충격을 벗어나고자 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비대위로 가지 않고 혁신위를 만들므로써 절충한 건데 이 혁신위가 성과 없이 무너진다는 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맞이하기 어렵다. 이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 공동체예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기현 대표가 본인에게 뭔가 이게 부담이 되는 불출마 험지 출마를 얘기하고 있어서 다소 좀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혁신위가 성과를 내야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일정 시점에서는 결단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혁신위의 운명은 공동 운명체다라고 말씀하셨고 김무성 전 대표도 혁신위가 상향식 공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발언을 했는데 마침 또 4.5 혁신안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향식 공천, 엄격한 컷오프를 당이 요구했는데 또 다른 분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김무성 대표께서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악의 근원은 공천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 민주당만 봐도 그렇고요. 그렇죠. 저도 경험을 했고요. 모든 것이 공천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천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그 정치권의 뭐 비리라든지 아니면 소신 그 있는 정치를 못 한다든지 말이죠. 네. 이런 그 정치적인 악행들이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혁신위가 4.5 개혁안으로 발표한 그 전략 공천 없다. 그다음에 상향식 공천으로 해야 된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들, 인사들 전략 공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원칙적으로 옳은 방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행하느냐가 저는 이번에 우리 당의 개혁 또 총선 승리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면은 네.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또한 여기서 엄격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엄격한 컷오프 기준 세 가지로 이렇게 발표를 했더군요. 여러 가지 그 당 명예 실추 시킨 사람들 안 된다. 또 뭐 금고 이상 유죄받은 사람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무리를 빚은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법적 기준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판단, 컷오프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그걸 놓고
기성 정치인들, 또 정치 신인들, 또 대통령실 인사들 간에 굉장히 이제 갈등이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갈등 자체를 피할 길은 없는데 네. 어쨌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공천 개혁을 어느 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의 기준에서 말이죠. 지금은 뭐 대통령의 어떤 생각, 개혁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민심에 기반한 개혁을 누가 하느냐의 싸움이다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혁신위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개혁의 실패는 곧 대통령실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개혁을 하고자 혁신위가 네.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패하면은 총선 실패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신호를 줬다, 메시지를 줬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개혁에 대해서는 혁신이 당의 혁신과 대통령실도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사후 혁신안 내용 중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예외다라는 건 좀 직관적인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좀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기도 하고 누굴 좀 겨냥하는 그렇죠. 굉장히 걸까요? 포괄적이고 네. 추상적인 기준인데요. 그 혁신위의 설명에 따르면은 더 세부적인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만들지 않겠냐. 혁신위가 그것까지 정하기는 좀 어렵다. 예.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사회적 물의 혹은 이제 당의 명예실추 이게 어디까지 해당이 되느냐. 이를테면 최고위원들 중에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분들이 있어요. 뭐 태영호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김재원 네. 전 최고위원도. 그럼 이분들은 뭐 사회적 물의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느냐. 당의 명예실추 해당이 안 되느냐. 보기에 따라서는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또 그런데 혁신위가 그분들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사면을 시켰습니다. 징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게 좀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확립이 돼봐야 사회적 물의 또는 당의 명예훼손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혹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뭐 이게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를 겨냥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알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이건 좀 명확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아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공천 배제는 이전 총선 때도 아마 적용이 됐었을 겁니다. 때문에 새로운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전략 공천 배제 그리고 이제 상향식 공천. 그 얘기는 뭐냐면 전부 경선 거쳐야 된다. 대통령의 참모든 아니면 뭐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 뭐 측근이든 네. 예외는 없다. 이걸 천명한 건데 이걸 이제 당이 수용할지 이 당이 이걸 수용한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실도 수용한다는 얘기고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내려꽂는 방식의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건데 이게 수용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분위기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갈 텐데 이준석 전 대표 만약에 전권을 갖고 비대위원장 맡게 된다면 120석까지 자신은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또 발언을 새로 했더라고요. 네. 그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원장 이것은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120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과반수 의석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래서 총선 결과 자체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까지 포용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은 당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겠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준석 신당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이거에 저는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합니다. 구체화되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언론에서 관측하는데 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만 보면은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커집니다만은 실질적인 행보는 별로 또 사실 보이는 게 없고요. 네. 그런 면에서 신당 그러니까 탈당 그다음에 신당 만드는 거 굉장히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겠구나 또 어렵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박 전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그래서 이 그 텍스트를 전후를 전체를 봤는데 아마 이제 진행자의 질문이 그 비대위원장 같은 총선의 전권을 준다면 당에 남는 거냐. 근데 이 질문이 오니까 본인이 전권을 맡는다 하더라도 지금 총선 상황이 아무리 잘해야 그 정도일 거다. 110석, 120석.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흐름 자체를. 그리고 뭐 그걸 한다 그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여서 나한테 비대위원장을 맡겨주면 내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은 아니었던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지금 상황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회의적으로
본인한테 그런 역할이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았고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얘기를 꺼내놨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기보다는 뭔가 이게 여전히 당내에서의 그런 어떤 방향 전환과 당내에서의 다른 역할을 기대하거나 혹은 뭐 미련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신당은 그 말로 만드는 게 아니고 발로 만드는 겁니다.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창당하기 위해서 지역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말이라는 시점을 예고를 해놓고 그때까지는 어쨌든 본인이 프레임을 세게 작동시켜서 구도를 만들겠다. 네. 여기에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후에 정말 발로 뛰어가지고 신당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적 실체를 만들 수 있느냐. 당이라는 거는 뭐 신당 설로 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 역량이나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네.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 달려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가시화 안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보는 당 안팎에서 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당 내부에 대해서 하는 말, 또 정치권에서 하는 말, 이것은 이제 이준석 당 대표의 역량을 정치적인 역량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네.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만은 신당을 만들려면 결국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본인과 성격도 다르고 정치적인 어떤 이력도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런 그 행보를 같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과연 이준석 개인과 새로운 정당 안에서의 이준석 이게 같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전 의원께서 실체라는 표현 하셨는데 이들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비명계 의원 4명이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을 결성을 했고 어제 마침 또 이상민 의원을 연결해서 이 4명과 이상민 의원의 차이를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그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행보를 같이 해오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선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당의 정풍과 개혁을 추진하겠다는데 더 방점을 내부는 두는 것 같고 네. 이상민 의원께서는 민주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더 절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민주당 지금 내부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결심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을 벗어날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 시점의 차이랄까? 이런 차이로도 보이고 아직까지 이제 그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 이제 그런 차이로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저분들이 요구해 왔던 바는 거의 같습니다. 이게 뭐 방탄 정당 돼서는 안 되고 개딸 정당 돼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으로부터 현격히 민주당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같이 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얼마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네 분,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모임을 구성한 네 분이 요구하는 정풍, 개혁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느냐.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네. 그 여지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 네 분도 시점의 문제지 결국에는 일종의 이제 정 이 당내에서 남아서 하다 안 되면 당 밖에 나가서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기반 조성, 명분 축적 이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들의 4명의 한번 요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독자 행보에 나선 비명계 원칙과 상식에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강성 팬덤과의 과감한 결별을 요구하고 있는데 잠깐 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또 제명인의 마을 이장을 하고 계신데 제명인의 마을에서 사실은 이런 당내 다양성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증오, 혐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대표께서도 아마 한 차례도 아니고 몇 차례 사진까지 올리면서 이런 행동에 민주당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강하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한 적도 있고 또 이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어떤 정치를 혐오 문화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병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혐오 문화로 이끈다고 했습니다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는 진작에 했어야 되고 지금은 이런 논의할 단계가 지났고 지금은 행동에 나설 때라고 이상민 의원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민 의원은 그 탈당 저는 직전이다 생각합니다. 이미 여태까지 해온 발언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는 굉장히 고심이 깊어 보이시던데. 예, 그러니까 탈당 직전에 고심이 너무나 깊죠. 예, 지금 가장 고심이 깊을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원칙과 상식 그 네 분의 민주당 의원들 이분들도 뭐 12월 안에 당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요구를 했어요. 12월 안에 도덕성 회복,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근데 요구 사안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큰 주제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12월 안에 도덕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비전 정치를 회복하겠어요? 이것은 결국 이제 지금 민주당하고는 굉장히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그분들은 탈당을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당 지도부가 당이 우리들을 여태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우리들을 저는 포용해 달라라는 그 요구라고 받아 해석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쓴소리를 쭉 해왔던 이 비명계 4인방에 대해서 그 답을 내놓을까? 그거는 좀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1분밖에 없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만 자막에서처럼 묵묵부담이거든요. 계속 묵묵부답 입장을 견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앞서 한병도 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성 팬덤의 그런 비명계에 대한 공격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언급은 했지만 사실 그 소극적 평론이거든요. 당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이른바 이제 혁신계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은 거두지 않는 거고 그 평행선이 제가 보기엔 좁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원칙과 상식 네 분의 요구 사항도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본인들의 여러 가지 명분들을 정치적 명분을 축적하고 마지막까지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이제 그런 행동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우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